계정 과목 중에 이제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자, 우리 보통 예금은 알고 계시죠? 보통 예금 모르시는 분은 없죠?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통장 한 개 정도 만드는 게 다 보통 예금이죠. 근데 그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하고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당좌 거래를 많이 해요. 그럼 당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좌 예금 구자라는 걸 터야 되는데, 이 보통 예금처럼 이체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당좌 거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당좌 수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당좌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업 간의 거래에서는 이제 당좌 거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 목적이 기업 간의 거래에 발생하는 걸 장부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수표라고 하면 자기합 수표를 이야기했었지만, 이제 우린 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앞뒤에 아무 수식어가 없이 그냥 수표라는 글자가 적혀 있으면 이 수표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수표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자기합 수표는 자기합 수표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표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당좌 수표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당좌 수표는 우리 기업이 발행을 하는 거고, 그럼 발행해주면 그걸 받은 사람이 우리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합 수표나 당좌 수표나 은행 가서 현금 바꾸는 건 똑같기 때문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현금이지만, 발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발행하면 내가 이체해 준 거나 그 사람이 내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 찾아가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당좌 예금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당좌 차월은 조금 치웠다 이따 쓸게요. 자, 우리가 장부에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보통 예금에. 그럼 이 보통 예금의 잔액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당좌 예금 구자에 100만 원을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 그런 경우에 우리가 첫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보통 예금에서 당좌 예금으로 100만 원을 이체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당좌 예금은 뭐 잔액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서, 자, 100만 원을 보내면, 자, 이걸 분개를 해 볼게요. 자, 자산을 가지고 항상 기준을 하는데, 통장에 돈 들어가 있는 건 다 내 돈이잖아요. 다 내 자산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 보통 예금에서는 100만 원이 빠져나가죠. 그럼 자산이 나가는 거는 대변 오른쪽에 쓰고, 그럼 자산이 들어오는 건 차변 왼쪽에 쓸 건데, 그럼 내 입장에서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그럼 당좌 예금에는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차변 왼쪽에 당좌 예금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 이체했으니까 여기 100만 원이 나가게 되고, 그럼 나한테 당좌 예금에 들어오는 거는 100만 원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 분개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우리 나가면 대변, 들어오면 차변.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하면 내 장부에 있던 돈이 보통 예금이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대변 반대쪽에 썼죠. 그러면 금액이 9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같은 쪽에 쓰면 더해지게 되는 거고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900만 원이 되지만 내 장부에 당좌 예금의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내 재산에는 변화가 있나요? 내 재산은 그대로 1000만 원인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보통 예금이란 서랍에서 당좌 예금 서랍으로 위치만 옮긴 거지 내 서랍 속의 돈은 달라진 게 아니죠. 이런 거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환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어차피 다 내 건데 여기에서 서로 있는 것만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원재료를 구입을 한다라고 볼게요. 구입하고 수표를 발행을 해요.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내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 찾아가라고 수표를 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70만 원치의 원재료를 구입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나는 원재료는 내가 샀으니까 나한테 들어오겠죠. 나한테 들어오는 건 차변 왼쪽에. 그럼 왼쪽에는 원재료가 들어오게 되고 좀 대변에는 내가 샀으니까 돈을 줘야 되겠죠. 근데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럼 수표 발행해 주면 상대방이 은행 가서 제 당좌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갈 거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좌예금에서 돈이 나간 거죠. 이체해준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표 발행을 해주면 나는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고 바로 쓸 거예요. 상대방이 설마 그 수표 신기하다고 구경하면서 갑오로 가지고 있을 리는 없겠죠. 무조건 돈 찾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그럼 내가 원재료 산 게 70만 원치고 그리고 당좌예금 구좌에서도 그럼 수표 70만 원짜리를 발행해 줬으면 70만 원이 빠져나갈 거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 있는 당좌예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반대쪽인 대변에 70만 원 썼으니까 내 장부상에서는 얘가 이제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나요? 어떻게 30만 원 줄었는지. 자, 이렇게 3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발행한 당시 당장은 은행에 그 거래 상대방이 은행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찾아갈 거니까 잔액이 맞아질 거라는 거예요. 뭐 수표 받은 사람이 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가면 잔액이 맞아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품을 팔아요. 비품을 파는데 우리가 자,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내가 받은 거예요. 상대방도 나한테 너 은행 가서 돈 찾아가라고 하면서 수표를 저한테 발행해 준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비품, 뭐 컴퓨터나 뭐 이런 걸 팔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장부에 기록을 하면 일단 나는 비품을 줬으니까 비품을 지우기 위해서 내 자산이라고 장부에 차변에 적혀 있던 걸 지워줘야 되겠죠. 나한테서 나간 건 비품이니까 대변에 비품이다 라고 해서 얘 70만 원짜리다 볼게요.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은행 가서 이걸 현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때는 장부에 현금 70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적어 둘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여기 다시 네 번째 거 쓸게요. 우리 회사가 비품을 판매하는데 당사 발행 수표를 수취한 거예요. 당사는 우리 회사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이제 비품을 팔아요. 그럼 팔았으면 줬으니까 대변 오른쪽에 비품이다라고 쓰고 얘가 7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과거에 내가 발행했던 수표를 주는 거예요. 봤더니 이때 원재료 사면서 발행했던 건데 얘가 아직 은행 가서 돈을 안 찾아갔나 봐. 그래 놓고 나한테 돌려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은행에 잔액이 100만 원 있었는데 나는 수표를 발행하면서 돈 70만 원 빠져나갈 거다라고 장부에 써서 잔액을 30만 원 만들어 뒀는데 그 발행했던 수표가 은행 가서 안 찾아가고 다시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당좌예금 잔액은 다시 이제 100만 원이 되어야 되고 돈이 빠져나갈 일이 없겠죠. 그럼 은행 잔액하고 맞추려면 얘를 지금 100만 원으로 다시 높여줘야 되는데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높여주려고 그러면 같은 쪽에 차변에다가 당좌예금이라고 써주면 증가할 거라 그랬죠. 그럼 이번엔 수표 받았는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나는 여기에 당좌예금이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로. 자, 그래서 자 여기 당좌 예금에서는 우리가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당점 발행 수표라고 하는데 이 당점 발행 수표는 우리가 발행을 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고 내가 발행한 수표를 수취를 하면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발행한 수표는 줬든 받았든 당좌 예금이란 계정 과목을 쓰는 건데 주면 대변에 받았으면 차변에 위치만 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발행했을 때는 당좌 예금에서 돈 나갈 거다. 돌아오면 당좌 예금에서 돈 안 빠져나가겠네. 다시 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는 동점 발행 수표라 그래요. 자,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수취하게 되면 나는 은행 가면 그냥 현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차변에 얘를 현금이라고 쓰게 될 건데 내가 은행 안 가고 물건 사면서 이 수표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다른 사람 발행한 수표인데 내 당좌예금 구제하고는 관련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그냥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라고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거는 줬다 받았다가 아니에요. 줬다 받았다는 차변 대변을 결정하는 거야. 줬다 받았다는 주면 대변, 받았으면 차변, 이것만 결정하는 거고, 우리는 누가 발행한 거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선택이 돼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고, 앞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얘네들만이 아니라 많은 물건을 사고 팔면서 수표를 주고받을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수표를 보면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면 당좌예금이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돌려받아도 당좌예금인데, 다른 회사가 발행한 수표면 당좌 수표든 자기업 수표든 가계 수표든 뭐든 상관없어요. 전부 다 현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수표든 간에 내가 발행한 거 아니면 그냥 은행 가면 현금 바꿔주고, 내 당좌예금 잔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자,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오신 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수표라고 하면 우리는 당좌 수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왜냐하면 은행도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 회사도 주식회사 땡땡땡 같은 그냥 기업이에요. 그냥 은행이 그 기업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지, 우리 기업 한 입장에서는 특별한 수표가 아니에요. 근데 은행이 자기가 자기 앞으로 발행을 하는 게 자기 앞 수표인 거예요. 이 당좌 수표는 이런 표현도 해요. 내가 지금 수표만 가지고 있고 현금이 없는데 현금이 필요하죠. 은행 가서 내가 쓰고 돈으로 찾아요. 그래서 당좌 수표 발행해서 현금 인출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이 내가 지금 현금이 당장 필요하니까 은행 가서 우리 기업의 수표를 써서 그냥 바로 그 당좌연구자에서 돈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계 수표는 좀 발달을 못했어요.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표책이라는 걸 가지고 수표 제도를 잘 쓰는데, 우리나라는 크레딧 카드 제도가 너무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그런 수표 같은 불편한 순환을 이제 못 느끼고 바로 그냥 카드 제도로 넘어가서, 저도 가계 수표를 직접 한번 써보고 싶어서 과거에 신도림에 살 때 저희 신도림역 앞에 있는 국민은행 가서 요구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행원이 버벅거리면서 자기도 본 적이 한 번도 없대. 저한테 그래서 그 지급을 못 해주는데, 처음에 바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무슨 사유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계속 물어보길래 계속 답변을 했는데, 나중 되니까 거기 부신장이 오더니 자기 지점에 가계 수표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럼 타 지점 이야기하길래 그럼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아달라 그랬더니 한참 전화하더니 지금 확인이 안 된대. 그만큼 대한민국은 가계 수표가 존재는 사람들이 좀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계 수표를 들고 다니면서 뭐 사면서 서명하고 찢어서 주는 모습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 게, 한국은 크레딧 카드 제도가 세계에서 아주 우수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표 제도를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좌 예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수표로 돈 찾아가는 거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처음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표는 그냥 현금처럼 쓴다 생각을 했지, 그 사람의 구자에서 돈 빼간다는 생각을 안 하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개념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수표 제도의 이해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당좌 예금에 대해서 제가 당좌 수표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제가 아래에 당좌 차월이라는 걸 썼죠.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조금 뒤쪽에 있어요. 57페이지 한 페이지 뒤에. 그래서 이 당좌 차월 제도라는 걸 좀 볼게요. 자, 이 당좌 차월의 차는 차입금하다 할 때 차자예요. 빌리다, 임차하다 할 때 차자인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성격을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 우리
마이너스 통장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통장 쓰시는 분들의 그 보면 뭐 돈이 있을 때는 이자 안 나가고 뭐 돈이 부족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다른 곳에 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도 방금 제가 수표 발행하면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수표 발행했는데 잔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잔액이 100만 원 있는데 제가 15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물건 사면서. 그럼 상대방은 그 15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겠죠. 그럼 은행에 제시를 했는데 은행에서 제 구자를 봤더니 1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100만 원 있는 것만 빼주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급 거절을 해요. 그 지급 거절한 그 수표를 이제 부도 수표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건 엄청난 부도는 아니에요. 자주 일어나요. 그런 1차 단순 금융 부도라고 하는데 그럼 회사로 바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뭐 돈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하는데 그래도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야. 그래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냥 150만 원 지급하고 우리 당좌예금 구자에 마이너스 50만 원이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에 대해서 이자 나오면 이자 지급하는 제도가 당좌 차월 제도예요. 그럼 제도는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 장부에 당좌예금의 잔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럼 100만 원이 있는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원재료를 70만 원치 사요. 그럼 첫 번째 차변에 원재료를 70만 원이다. 내가 샀으니까 산 거는 왼쪽에 써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수표 발행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돈 빠져나간다. 7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내 장부의 당좌예금의 잔액은 3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원재료를 사요. 50만 원치를. 그럼 저희 회사는 은행이랑 당좌 차월 계약을 해두면 잔액이 모자라지만 돈을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럼 저는 50만 원치 사고 또 당좌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럼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라고 당좌예금 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내 장부의 잔액은 마이너스 20만 원이 되겠죠. 자, 이거 이해가시나요? 마이너스 20만 원 되는 거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혹시 이건 기억나나요? 우리는 장부에 그렇지 마이너스인 부의 표시를 사용하는 거 아니다라고. 내 통장에는 마이너스라 찍혀 있을지언정 장부에는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럼 다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 당좌예금 구자 통장에는 마이너스 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 내 당좌예금 잔액은 0원이고 20만 원만큼 대출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 당좌예금 잔액은 0원이고 20만 원만큼 대출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 상황이 됐을 때
원재료 50만 원치 사고 당좌예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안 쓰고 얘를 0원으로 먼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잔액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변에 당좌예금이다 30만 원을 써주면 저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차변, 대변 이야기할 때는 얘 둘이의 합은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럼 50만 원치 물건 샀는데 30만 원치 수표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럼 20만 원은 뭐냐? 이 20만 원은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용어 하나를 보면 자 얘는 용어 설명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우리는 대여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바로 돈으로 바꿀게요.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이고 돈을 빌리면 그 차입금이라고 해요. 대여금, 차입금 이 표현이 빌려주면 대여금, 빌려오면 차입금이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은행에 20만 원을 빌린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온 거죠. 그죠? 그럼 빌려왔으면 차입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럼 얘는 차입금이 되는데 이 차입금 앞에는 수식어를 붙이게 돼요. 수식어를. 이 저하고 첫날에 유동 비유동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동 비유동. 유동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일어나는 거. 비유동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일어나는 거. 이건 근데 분류로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계정과목으로 표현할 때는 유동은 계정과목이 앞에 수식어가 단기가 붙고 비유동은 계정과목 앞에 수식어로 장기가 붙을 거예요. 연계 지을 수 있겠죠? 단기면 유동, 장기면 비유동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차입금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단기냐 장기냐 수식어가 붙을 건데 자, 이 당좌거래는 매년 갱신계약이에요. 그럼 매년 갱신계약이라는 건 장기가 될 수 없겠죠. 1년 단위로 끊기 때문에 얘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쓸 거예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건 내년에 갚아야 되도록 돈 빌려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장부에 쓰게 되면 내 장부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좌예금은 30만 원이던 게 0원이 되었고 또 대변에 우리가 하나 더 쓴 게 단기 차입금. 돈 빌려온 거잖아. 빌려온 거는 부채죠. 그래서 부채 자리인 대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라는 게 내 장부에 생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거래 판례서는 신경 안 쓰고 있지만 자동으로 자기 위치에 알아서 맞춰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가 물건 산 거 잡고 돈 어떻게 줬는지 이렇게만 쓰면 알아서 뒤는 컴퓨터가 알아서 정리 다 잘해줄 거고 여러분이 쓴 게 그냥 거래 판례서 신경 안 써도 다 맞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예금에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데 당좌 예금에 돈이 부족해서 마이너스로 돈이 빠져나가면 이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예금 구자에서 당좌 예금으로 또 100만 원을 이체한다고 볼게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럼 세 번째
자,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100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이체해요. 그럼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또 당좌 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당좌 예금에 돈 들어오고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썼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보통 예금에서 이체 나간 거는 100만 원이죠. 그럼 당좌 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잔액은 얼마죠? 우리는 돈 들어오기 전에 마이너스 20만 원 적혀 있었어요. 그럼 돈 들어오면 80만 원이겠지. 이해가셨죠? 그럼 80만 원이 얘가 영원히 8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80만 원. 그럼 여기에 80만 원 적으려면 당좌 예금은 8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저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얘의 정체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얘 갚은 거잖아요. 그죠? 얘 갚았으니까 이제 얘를 지울 거예요. 지금 얘를 지우려면 우리는 반대쪽에 가야 지워지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20만 원이다라고 쓰면 우린 잔액 플러스 20이라는 건 마이너스 20을 갚아버린 거니까 얘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효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분기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내가 돈을 갚았다, 돈을 빌렸다를 기준으로 안 잡고 쓰더라도 그 위치가 적절하게 맞게 우리 빚이 늘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얘가 빚이 갚아지면서 줄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자고는 자산을 기준으로 당분간 분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쪽 계정 과목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계정 과목 개수를 쭉 늘려나가게 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차입금이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위치 잡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곰곰이 하시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 차입금하고 죄송해요. 당좌 차월하고 우리 당좌 예금을 받고 우리 다시 55페이지에 보통 예금이 있는데 보통 예금 가지고 한 가지만 분계 원리를 좀 더 볼게요. 제가 당좌 예금을 통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구자라는 표현을 좀 나오는 이유가 당좌 예금은 통장이 없어요. 원래 당좌 거래 구자지 종이로 있는 통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죠.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통장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통장 찍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번에 그냥 예를 가지고 보통 예금 예를 가지고 좀 볼게요. 다들 보통 예금이 뭔지는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 A 보통 예금 통장에서 B 보통 예금 통장으로 100만 원을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우리는 회사에서 보통 예금 구자를 몇 군데 은행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체를 100만 원 하는데 이체 수수료가 500원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우리 분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든 우리는 지금 보통 예금 통장에서 보통 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A 보통 예금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다라고 써줄 거고 B 보통 예금도 보통 예금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라고 써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얘는 A 은행 거고 얘는 B 은행 거다라고 써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A 은행에서 이체를 100만 원 했어요. 수수료 500원이 붙었어요. 그럼
A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돈이 얼마가 빠져나가죠? 100만 500원이 빠져나가죠. 요즘은 이체 수수료가 없어서 그런 거 본 적이 잘 없죠. 수수료까지 붙어서 이체 나간 걸로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A 통장에서는 100만 500원이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B은행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오죠? 100만 원만 들어오죠. 그럼 얘는 들어온 100만 원만 이렇게 써줄 거예요. 우린 장부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지 은행 통장 잔액하고 내 장부의 보통예금 잔액하고는 항상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일치할 거잖아. 100만 500원 줄었다. 100만 원 들어왔다. 그런데 얘 둘이는 서로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차이 나는 이 500원을 우리 이 500원을 뭐라고 부르죠? 수수료라 부르잖아요. 그럼 계정 과목으로도 얘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수수료 비용. 자, 이 수수료라는 건 뭐냐면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아니면 그 우리 장소 같은 거 대여해 주는 거 있죠. 이걸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용역이라고 하죠.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체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수수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수수료는 다양해요. 청소 용역이라고 하죠. 그것도 수수료 비용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체 수수료,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것들도 수수료 비용인 거예요. 정말 뭔가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수료 비용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수수료 비용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자, 지금 이제 저와 같이 처음 비용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그럼 이 비용에서는 비용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크게 영업 비용이 있고 영업 외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영업 비용에는 제조 경비가 있고 그리고 판관비가 있어요. 제조 경비와 판매 관리비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들어갔는데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게 돈 들어간 게 있고 물건 팔거나 회사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딴짓거리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기부한다든지 우리 회사가 기부하는 회사가 있는데 기부하면 돈 줬는데 들어오는 거 없잖아. 그런 것들도 영업 외 비용에 들어가겠죠.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우리 시험 기준이에요. 왜 구분 기준을 해야 되냐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에 들어갈 것이냐 판관비에 들어갈 것이냐 영업외 비용 들어갈 것이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수수료 비용을 치면 6개가 보일 거예요. 그럼 6개 중에 우리가 안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했던 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 작성할 때에 제가 앞번호대를 잡으면서 다 500번대죠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500번대를 써야 되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있으면 얘를 500번대다라고 제가 표현할 거예요. 500번. 그리고 우리 영업활동하고 전혀 관련 없는 우리 제조업인데 우리 회사가 물건 만들고 물건 팔고 이런 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건데 들어간 수수료라면 영업외 비용은 900번대를 쓸 거예요. 900번대. 그럼 제가 판관비를 먼저 설명 안 하고 900번대인 영업외 비용을 왜 먼저 설명했냐면 얘 둘이가 찾기가 편하거든. 지금 얘 봤는데 물건 만드는 거랑 관련 있나요? 관련 없죠. 얘는 지금 우리 회사 자금 관리하는 거니까 영업외 비용이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800번대인 판매 관리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는 800번대인 판관비의 수수료 비용으로 나중에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할 때 하나만 있든지 계정 과목이 혹은 선택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건 아무 표현을 안 쓸 건데 아래 500, 800, 90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에 꼭 앞번호 100번대가 그 번호인 걸로 해야 돼요. 수수료 비용 531, 83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31번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셔야 되지 다른 수수료 비용을 선택하면 그냥 오답으로 3점 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물건 만드는 거 관련 없네. 일단 800번. 근데 암만 생각해도 우리 회사 업무하면서 쓴 게 아니야. 그러면 900번. 근데 그 두 개 아니면 전부 다 800번이라는 거예요. 왜 800번대를 제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판매 관리비에 대한 약자인데 관리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정확하게 안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고 생각을 했다가 판매하고 느낌이 아니면 800번대가 판관비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관리비에 대한 성향이 느낌이 내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 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명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애를 먼저 제거해버려요. 그럼 명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애가 얘하고 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800번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방금 당좌 예금에 대해서 보고 보통 예금에 대해서 그냥 계정 과목 보면서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분계 원리 가지고 설명드리면서 할 걸 보는데 56페이지에 와서 이번엔 계정 과목 말고 분류를 좀 볼게요. 56페이지 자,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분류예요. 계정 과목이 아니고 근데 소분류도 아니고 소소분류도 아니고 소소소분류 정말 작은 분류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분류를 왜 공부를 하냐면 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나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하면서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정말 은행이나 이런 곳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제출할 때에 현금 얼마 있다, 보통 예금 얼마 있다, 당좌 예금 얼마 있다 이런 식으로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제출용을 만들 때는 이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을 한 번에 뭉쳐서 표현해 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 뭉치는 기준이 어디 기준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현금은 저와 같이 공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바로 즉시 현금할 수 있는 것까지 통화된 증권까지 전부 다 현금이고 그럼 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하는 건 얘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에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글자가 취득 시점 기준. 우리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봤더니 3개월 이내로 도래되었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 잡으셔야 되는 게 이제 표현에서 취득이라는 표현은 샀다가 아니에요. 취득이라는 말은 장부에 기록하다라는 뜻이에요. 장부에 기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그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3개월이 지나서 현금화가 된다면 그건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유동자산, 당좌자산은 맞아도 왜 이렇게 분류를 하냐면 외부 이용자는 지금 즉시 현금화되는 거든
3개월 이내 현금화되는 것은 그 의미는 별로 크지 않고 유동성이 강한 것으로 그냥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요. 그럼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넣으면 단기금융상품이에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3개월짜리를 넣어요. 그러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를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에 내가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2달 뒤면 만기가 도래하게 되죠. 그럼 걔를 현금성 자산으로 재무상태표 만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득 시점은 올해 2월 달이었잖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3개월 이내 현금화인데 얘는 1년 뒤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취득 시점 기준이에요. 또 다음이 얘가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투자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사용에 제한이 없고 현금화하고 빼는 데 3개월이 안 걸리죠. 그래서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다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럼 그거 외에 나머지 다른 금융상품들도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전부 다 현금성 자산이 되고, 이건 우리 실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론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재무제표, 실무에 가면 다 대차대조표 보실 건데 그 대차대조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어서 쓰는 걸 보실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보통 예금 그런 글자 없어요. 그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근데 우리 관리용에는 분류가 돼 있는 거고, 이건 우리가 보는 거고, 출력해가지고 주는 거 있죠. 도장 찍어서. 그거는 그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면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은행 대출 받으려고 대차대조표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 그 받아보시면 지금 제가 말하는 채가 보이실 거예요. 그게 이거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56페이지 위에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요건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시장 이주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 것, 이렇게 적혀 있으면서 아래 대상 적혀 있는데 전부 다 취득 기준이죠. 최초 취득 이 날짜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주식마저까지도 3개월 이내 현금화할 수 있다면 전부 다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예제 적혀 있는 얘네들은 안 풀어보셔도 돼요. PG 적혀 있는 거 프로그램에 얘가 없다고 가정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붕괴니까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